네, 오늘 읽어볼 책은 코스모스인데요. 한 번쯤은 이 제목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책이니까요. 2006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2021년 앤드루얀의 코스모스가 개정판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작년에 출간된 앤드루얀의 코스모스입니다. 1장 별로 오르는 사다리. 우리는 이 광막한 우주에 출현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존재다. 우리는 어린아이답게 우주라는 바다가 우리 발치에 밀려든 해변에서만 머물고 가끔 어머니로부터 멀리 나아갔다가도 이내 두려워져서 허둥지둥 안전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다. 50년 전 우리는 달을 몇 차례 짧게 방문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쭉 탐사에 로봇을 대신 내보냈다. 1977년에는 보이저 1호를 내보냈다. 가장 대담한 로봇 사절인 보이저 1호는 인간이 접촉해본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나아가서 태양이 내뿜는 태양풍조차 미치지 않는 곳까지 별들 사이로 심우주로 나아갔다. 하지만 태양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일 뿐이다. 시속 6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보이저 1호가 그 다음으로 가까운 별인 센타우루스짜리 프록시마까지 가려면 8만 년 가까이 걸릴 것이다. 그것도 우리 은하 내에 있는 한 별로 가는 여행일 뿐인데 우리 은하에는 그 외에도 수천억 개의 별들이 중력으로 한데 모여 있다. 그런 우리 은하조차도 1조 개의 은하 중 하나에 불과하다. 서로 합쳐져서 우리 은하 같은 더 큰 은하를 이룬 외소 은하까지 헤아린다면 2조 개나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코스모스에는 별이 수십 획에는 있는 셈이고 행성은 아마 그것보다 1000배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우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만 말한 것이다. 코스모스의 나머지 대부분은 시간과 공간의 커튼에 가려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초기에 시공간이 빛보다 빠르게 급팽창했던 사건 때문에 방대한 우주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을 만큼 멀리 뻗어나갔다. 게다가 말문이 막힐 만큼 거대한 우리 우주조차도 어쩌면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뛰어넘는 다중우주의 작은 입자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라는 망상에 창조주의 유일한 자녀라는 소중한 지위에 집착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토록 압도적인 현실을 대면했을 때 창백한 푸른 점에서조차 곧잘 길을 잃는 미미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우주에서 편하게 느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 이래 늘 어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지어냈다. 어둠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아이의 방에 깃든 캄캄한 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코스모스다. 인간은 이야기를 지어내는 종이라 어둠도 갖가지 이야기로 해석해 다뤄냈다. 하지만 과학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현실에 정말로 부합했는지 시험해볼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혹은 언제인지 모르는 채 시공간의 바다를 떠돌았지만
여러 세대에 걸친 탐구자들의 노력 덕분에 마침내 스스로의 좌표를 알아내기 시작했다. (3장) 사라진 생명의 도시. 코스모스는 별과 행성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명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까? 나와 함께 어뢰처럼 과거로 깊이 잠수해보자. 철분이 많아서 피처럼 붉은 바닷물 속으로, 그런 바다의 바닥으로 들어가 보자. 지구가 아주 어렸던 옛날 옛적, 40억 년도 더 전에 바닷속에는 해저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위로 15에서 30m나 치솟은 탑들의 도시가 있었다. 그 도시가 지어지는 데는 수만 년이 걸렸다. 하지만 아직 그곳에는 생명이 없었다. 그렇다면 누가 그 해저 마천루들을 지었을까? 자연이 지었다. 자연이 이산화탄소와 탄산칼슘으로, 즉 조개 껍데기나 진주를 재료로 지었다. 한시도 가만히 있을 줄 모르는 어머니 지구가 쩍 갈라지자 뜨거운 암석 멘틀이 찬 바닷물 속으로 흘러나왔다. 바닷물은 유기분자와 광물질을 점점 더 많이 함유하게 됐다. 그 중에는 우리가 감남석이라고 부르는 초록 보석도 있었다. 물과 광물질의 혼합물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급기야 엄청난 힘으로 솟구쳐 올랐다. 흘러나온 혼합물은 나중에 탑이 될 탄산염 바위의 구멍에 갇혔다. 그리고 그 구멍은 유기분자들이 좀 더 농축될 수 있는 안전한 인큐베이터가 되어주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위가 생명의 첫집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한다. 바위, 그러니까 광물질과 생명의 오랜 협력이 이렇게 시작됐다. 적어도 코스모스의 우리 구역에서는 그랬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유기분자로 바뀌어 생명 탄생 과정의 연료가 되어주면 그로부터 수소와 메테인이 생겨난다. 이때 바위에 뱀처럼 구불구불 갈라진 흔적이 남는데 이것을 사문석화라고 부른다. 다른 세계에서 생명을 찾는 과학자들은 종종 물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한다. 물이 생명에게 꼭 필요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은 바위를 따라가면 된다라고도 말한다. 사문석화된 바위는 생명을 가능케 한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작은 정확히 어땠을까? 과학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하느님이 손을 뻗어 아담을 건드리는 모습처럼 극적이고 아름다운 생명 기원의 그림을 갖고 있을까? 생명의 기본 단위인 유기분자들은 바닷속 석회탑 내부의 작은 구멍 속에 모였다. 그 분자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물론 여러분도 나도 원자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낱낱의 유기분자들 틈에는 양성자라는 환한 에너지 덩어리들이 이리저리 달리고 있었다. 이 생명 없는 분자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했다. 그 에너지는 탑에 갇힌 알칼리성 물이 산성 바닷물과 만날 때 진행된 반응에서 생겨났다. 과학자들은 그 에너지 덕분에 최초의 자기복제 분자, 즉 오늘날의 RNA와 DNA 분자의 성구물질이 생겨났으리라고 본다.
한편 구멍의 내벽에는 또 다른 작은 분자들이 모였다. 오늘날 지질이라고 불리는 물질의 성구 물질이었던 그 분자들은 최초의 세포막을 형성했다. 시간이 흐르자 수많은 구멍을 품은 열수 분출공 석회탑들은 해체되어 무너졌다. 하지만 그 속에 있던 복잡한 분자들은, 그러니까 지구의 첫 세포들은 온전했다. 그들은 이제 재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로 진화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과학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밝혀낸 가장 그럴듯한 탄생 설화이다. 과학자들이 이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과학의 네 분야, 즉 생물학, 화학, 물리학, 지질학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했다. (5장) 우주의 커넥톰. 칠레와 페루 앞바다의 해저에는 아마도 살아있는 유기체로서는 지구에서 제일 큰 존재가 있다. 수많은 덩굴송 같은 것들이 물속에서 우아하게 나부낀 그것은 그리스도 영토만한 집단을 이룬 미생물들이다. 언뜻 털이 긴 카펫이 넘실거리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그 유기체에는 규모 외에도 놀라운 점이 있다. 그 군체의 옛 선조에 해당하는 존재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불리는 화석으로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은 광합성하는 미생물인 남세균들이 모여서 이룬 집단이었다. 그들이 바로 뇌 발달의 초기 단계를 이뤄낸 존재들이었다. 이 방대한 미생물 매트의 한 중간에 있는 미생물이 배가 고프면 포타슘 파동의 형태로 전기 메시지를 내보내서 매트의 가장자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알린다. 메시지는 이온 통로를 통해서 전달된다. 중앙에 있는 미생물에게서 시작된 노란 포타슘 파동이 이웃 미생물들의 중계를 거쳐 가장자리까지 이어진다. 메시지는 이봐 친구들 먹을 걸 독차지하지 말아줘 하는 뜻이다. 그러면 매트 가장자리의 미생물들이 영양소 섭취를 줄인다. 이런 군체의 옛 조상들이 메시지 전달에 전문화한 세포, 즉 신경세포, 뉴런을 진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신경세포는 인간을 포함해 동물계의 거의 모든 종에서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다. 신경세포의 성질은 종마다 차이가 거의 없지만 개수는 종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요즘 과학자들은 뇌전증이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이온 통로가 엉뚱하게 점화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일 것이라고 본다. 생각해보라. 미생물 매트와 아이작 뉴턴 사이에는 진화의 수억 년 세월이 놓여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는 생각의 기본 단위가 같다니. 약 40억 년 전에 미생물들이 개척했던 메시지 전달 체계가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다니. 그 체계는 우리 유전자에 기록돼서 생명의 책 안에 새겨져 있다.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것도, 여러분의 뇌가 생각을 하는 것도 다 그 옛날 미생물들이 한데 모여서 낱낱의 합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30억 년 전에 누군가 미생물 매트를 보았다면 그 단세포 생물이 언젠가 인간으로 진화하리라고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생물과 환경이 억겁의 시간 동안 상호작용하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 작은 개체들이 모여서 진화할 수 있다. 그 결과가 단순한 부분들의 합 이상일 때 우리는 그런 현상을 창발
이라고 부른다. (7장) 지구의 지적 생명체를 찾아서. 내가 이 글을 쓰는 현재 세계의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워 보인다. 그러나 지구에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그곳에는 모든 개체가 제 목소리를 낸다. 부패란 없다. 공동체는 일단 토론으로 합의를 끌어내면 반드시 그 결정대로 행동한다. 꿀벌들이 모인 곳은 늘 그렇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달리 벌집은 군주제 사회가 아니다. 여왕벌은 다른 벌들을 다스리는 절대 군주가 아니다. 여왕벌의 역할은 거의 생식에만 국한된다. 특별한 먹이와 크게 자랄 공간만 주어진다면 어느 암벌이든 왕좌에 오를 수 있다. 날이 포근해지고 나무에 꽃이 피면 여왕벌은 왕호를 후대에게 넘겨준다. 벌집의 생애에서 이 시기가 오면 전체 벌 중 절반가량이, 그러니까 약 1만 마리가 부산해진다. 그들은 살던 집을 떠나서 새 집을 지을 때가 됐다고 결정한다. 새 집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일단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 집을 떠나 돌아올 기약이 없이 모든 것을 걸고 미지를 택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분봉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벌들은 분주히 움직인다. 왕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새 여왕벌들이 자라기 시작한다. 일벌들은 기존의 여왕벌을 둘러싸고 쿡쿡 찔러댄다. 일벌들이 여왕벌을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은 적대적인 행동이 아니다. 여왕벌이 몸무게를 줄여서 다시 날 수 있도록 호도에게 운동을 시키는 것이다. 모두가 준비되면 벌들은 여정의 첫 단계에 나선다. 분봉할 때다. 벌집에서 갑자기 까만 구름 한 덩이가 솟아오른다. 수천 마리 벌들이 이룬 구름이다. 원래의 벌집에서 새 여왕벌이 올랐으니 기존의 여왕벌은 떠나는 모험가들의 무리 한중간에 자리 잡는다. 빽빽하게 무리 지은 벌들은 눈물방울 모양으로 대형을 바꾸어 근처 나뭇가지에 묵직하게 매달린다. 부산이 들썩거리는 벌들로 이루어진 그 눈물방울은 수많은 개체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다. 그 중에서 경험이 많은 정찰벌들 수백 마리가 반지름 5km 이내 사방으로 정찰 임무를 떠난다. 정찰벌은 근처 나무들에서 답사해서 새 집을 지을 최적의 위치를 찾아본다. 이때 벌은 대단히 까다롭다. 아무 장소나 되는 게 아니다. 벌집의 안문격인 나무 구멍은 곰 같은 침략자들이 쉽게 손을 뻗어서 소중한 꿀을 훔치지 못하도록 높이 있어야 한다. 구멍 내부도 중요하다. 정찰벌은 벽을 이리저리 기어보고 속 껍질을 들락날락하면서 구멍 크기를 꼼꼼하게 잰다. 표면적은 대단히 중요하다. 꿀벌은 동면하지 않는다. 따라서 겨우내 그 공간을 덮여야 하고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먹이를, 즉 꿀을 모아두어야 한다. 정찰벌은 구멍의 높이, 폭, 깊이를 정확하게 잰다. 구멍이 조금이라도 더 크거나 작으면 벌떼 전체가 다음 봄까지 버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측정을 마치면 정찰벌은 무리로 돌아와서 답사 내용을 보고한다. 정찰벌들이 모두 돌아오면 벌들은 집회를 연다.
정찰벌은 무리 위쪽에서 저마다 한 자리씩 차지한 뒤 자신이 발견한 최적의 위치를 설명한다. 새집 선정 토론은 벌들의 과학적, 수학적 기호 언어로 이루어진다. 수백 마리 정찰벌들이 예의 실룩거리는 춤으로 자신이 발견한 위치를 선전한다. 처음에 벌들은 모든 정찰벌의 주장을 들어본다. 의견은 중구난방이고 어느 정찰벌에게도 지지자가 따른다. 우리 인간의 집회에서는 틀림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은 남들의 감정을 자극한다.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희생양으로 삼고 사람들의 두려움에 호소하고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한다. 하지만 벌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인간이든 벌이든 미래는 현실을 똑똑히 파악하는 데 달려있지만 어째서인지 우리는 조작과 기만에 쉽게 넘어간다. 하지만 벌은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과장이나 선전선동은 없다. 벌은 진실의 중요성을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자연은 호락호락 속아주는 존재가 아니니까. 이윽고 몇몇 정찰벌들이 더 많은 청중을 거느리게 된다. 나머지 정찰벌들은 봐주는 이 없는 춤을 추다가 결국 항복하고 다른 정찰벌의 지지자로 돌아선다. 새 집으로 알맞은 최적의 위치를 찾은 정찰벌일수록 가장 열성적으로 춤춘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면밀히 관찰한 바에 따르면 모든 벌은 이상적인 벌집이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저마다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의 전당대회처럼 일부 춤꾼들은 중도에 탈락하고 결국 소수의 경쟁자만이 남는다. 벌떼의 구성원들은 가장 인기 좋은 춤꾼들의 말을 무턱대고 믿지는 않는다. 많은 벌이 제 눈으로 직접 살펴보러 간다. 의심은 생존의 수단이다. 사실을 확인하러 간 벌은 직접 그 장소를 평가해 본다. 벌들의 춤은 대체 얼마나 정밀하기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숲 전체에서 딱 한 나무의 좌표를 알려야 하니까 말이다. 그리고 벌들은 늘 최단 코스로 날아간다. 확인하러 간 벌은 그 구멍이 듣던 대로 좋은 경우에는 무리로 돌아와서 자신도 그 장소의 장점을 춤으로 선전한다. 확인하러 갔던 벌들이 속속 돌아와서 원래의 춤꾼과 한 몸짓으로 춤춘다. 끝까지 버티던 소수의 경쟁자 춤꾼들도 하나 둘 다수에게 합류한다. 어떤 기만과 폭력도 은밀한 거래도 없이 정찰벌들이 맨 먼저 합의에 도달한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무리 전체를 설득해야 한다. 이윽고 모두가 하나의 춤으로 통일되면 그래서 어느 장소를 새 집으로 삼을지 모두가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하면 비로소 대이동이 시작된다. 벌떼는 광적으로 부산해진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점차 커진다. 이동은 시끄러운 소리로 시작된다. 벌들이 윙윙거리며 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은 체온을 최적의 비행 온도인 섭씨 35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정찰벌들이 다른 벌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다들 날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핀다. 드디어 이륙한 1만 마리 벌들은 60초 안에 얼른 대형을 가다듬어서 새 집으로 떠난다. 여왕벌은 통학버스만한 대형의 한가운데에 있다. 여왕벌이 목표 지점까지 다 못 가고 도중에 떨어지면 벌떼 전체가 실패하게 된다.
태양을 나침판 삼아 나는 벌들은 여왕벌의 지도력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벌떼 전체가 나무 구멍 속으로 사라진다. 윙윙 소리가 사라지고 갑자기 괴괴해진다. 벌떼는 모든 개체가 저마다 전체에 기여하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집단 의식을 이룬다. 이동이 끝났으니 짐을 풀고 타가방을 꾸미고 천장에 꿀을 채워서 완벽한 기하학적 구조로 집을 짓고 그곳을 새 집으로 가꿀 차례다. 날이 따스해질 때까지, 나무에 다시 꽃이 필 때까지 벌들은 수천만 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 우리가 꿀벌의 은밀한 삶을 알게 된 것은 모두 카를 폰 프리슈 덕분이었다. 그는 꿀벌의 기호 언어를 처음 해독함으로써 우리와 전혀 다른 마음과 처음 접촉했다. (9장) 거짓 없는 마법. 코스모스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차원들과 역설적인 현실들이 있다. 우리가 인식하는 차원 외에 그 위로도 더 많은 차원이 있고 그 아래로도 더 많은 차원이 있다. 한 광자를 붙잡아서 빛의 양자꾸러미인 그것을 반으로 쪼개어 에너지를 나누자. 새로 만들어진 두 광자는 심오한 물리적인 의미에서 서로 결합한 존재다. 양자 물리학자들이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서로 얽힌 상태다. 두 광자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둘의 유대는 끄떡없이 유지된다. 꼭 플라톤이 말했던 고대 그리스인의 사랑 개념처럼 들린다. 그들은 하나의 인간이 둘로 나뉘어서 멀리 떨어진 것이 연인이라고 믿었다니까. 두 존재는 평생 서로의 유일한 영혼의 짝이고 설령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떨어져 있더라도 상대의 내면에 민감하게 공명한다. 우리가 그런 두 광자 중 한쪽의 스핀을 관측한다고 하자. 그 순간 그 광자의 영혼의 짝도 스핀을 바꾼다. 이 두 광자가 특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아는 한 모든 광자가 이렇다. 그리고 이런 원격 관계는 우주 역사 내내 지속되어 왔다. 두 광자는 초기 우주에서, 그러니까 거의 140억 년 전에 태어난 뒤에 갈라져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다. 둘은 수백억 광년 거리로 멀어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둘 사이의 결합은 긴 시간과 먼 공간을 극복해서 지속된다. 광자는 어떻게 그토록 오래 서로에게 충실할까? 전자도 다른 기본 입자도 일단 얽힌 상태라면 다 마찬가지다. 더 기묘한 사실은 누군가가 둘 중 한쪽을 관측하기만 하면 그 놀라운 헌신 관계가 당장 깨진다는 점이다. 측정이라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우리는 그저 둘 중 한쪽의 스핀을 측정하기만 하면 된다. 아무 광자나 하나 골라보자. 여기 있다. 우리가 고른 우주 커플의 반쪽이다. 그러면 바로 이 순간 어딘가에서 어쩌면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이 광자의 영혼의 짝이 갑자기 심상찮은 기색을 느낀다. 짜릿함이 사라졌다. 유대가 깨어졌다. 둘은 더 이상 결합된 관계가 아니다. 우리가 둘 중 한쪽을 관측한 것 때문에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이어져 온 결합이 깨진 것이다.
제3자의 관측이라는 언뜻 해롭지 않아 보이는 행위가 어떻게 그토록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광자는 어떻게 코스모스 건너편의 짝에게 결별 메시지를 전달할까? 상대 광자는 또 어떻게 그 메시지를 순간적으로 받아낼까? 두 광자는 어떻게 광속보다 더 빠른 교신으로 메시지를 서로에게 전달할까? 이 질문은 과학이 아직 답하지 못한 중요한 질문 중 하나니 여러분이 혼란스럽더라도 걱정할 일은 아니다. 아인슈타인처럼 위대한 천재도 이 질문을 처음 떠올린 뒤 남은 평생 골머리를 썩였으니까. (10장) 두 원자 이야기. 지금 우리를 이루는 원자들은 지구로부터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 있었던 별들에서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우리의 기원을 탐색하다 보면 자연히 우리 시대와 우리 세계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고 나머지 우주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를 이루는 물질은 우주의 불길에서 탄생했다. 이제 우리는 7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 개의 원자들의 집합으로서 긴 세월을 진화해 오늘날처럼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우리는 물질의 핵심에 숨은 우주의 불길을 끌어내어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우리가 이 지식을 한 번 안 이상 다시 모르게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우리의 혈통에는 광기가 흐른다.